우리나라 역사상 1000년 이래 가장 큰 사건이다.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성공했다면 우리는 만주 벌판을 호령하는 대제국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패했기에 반역의 역사가 되어버린 고려 인종 13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과연 그것은 자주적인 혁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사기꾼의 헛된 욕망이었을까요? 역사는 승리한 자의 전유물이라고들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고려의 역사 또한 반란을 진압한 승자 김부식의 시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기록 속에서 묘청은 그저 사람들을 현혹한 요망한 승려로 그의 꿈은 허망한 반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왕은 도대체 왜 멀쩡한 기반이 있는 수도 개경을 버리고 평양으로 가려 했을까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왜 이 승려의 말에 홀려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을까요? 사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무너져가는 왕권을 다시 세우고 강력한 제국의 황제가 되고 싶었던 제17대 왕 인종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인생의 딜레마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지금 발 디디고 있는 현실이 불안하고 답답하여 새로운 곳으로 떠날 것인가? 익숙한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할 것인가? 하는 치열한 내적 갈등 말입니다. 인종 역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고 그 흔들리는 절박함 속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묘청이었습니다. 오늘 지혜갑부에서는 서기 1135년 고려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그 비극적 결말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읊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리더가 갖춰야 할 해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달콤한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가슴 뜨거운 혁명의 꿈과 차가운 현실의 벽,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1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역사 속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찰력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계바늘을 묘청이 역사 전면에 등장하기 9년 전 서기 1126년으로 되돌려보겠습니다. 당시 고려의 왕좌에는 겨우 14살의 어린 소년 인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왕이라기보다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라는 기형적인 관계로 얽힌 당대 최고의 권력자 이자겸의 서슬퍼런 그늘 아래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생존마저 위협받는 숨막히는 상황에서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려는 위험한 승부수를 띄웠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터진 이자겸의 난으로 반란군에 의해 고려의 정궁인 연경궁이 불타버리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왕이 거처하는 신성한 궁궐이 잿더미가 되었다는 것, 이는 단순히 건물이 소실된 화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왕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상징이자 어린 인종의 가슴 속에 씻을 수 없는 공포와 무기력증을 새긴 끔찍한 트라우마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폐허 위에서 인종은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곳 개경의 기운은 다했다. 지긋지긋한 문벌 귀족들의 텃세와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반란의 피비린내가 배어있는 이곳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빗장이 무너져 내린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달콤한 유혹이 가장 치명적으로 파고드는 법입니다. 왕의 이 불안하고 텅 빈 틈을 놓치지 않고 비집고 들어온 세력, 그들이 바로 서경, 즉 지금의 평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궁궐은 잿더미가 되고 민심마저 흉흉하게 들끓던 그 혼란의 한복판, 서경 출신의 한 승려가 구원자처럼 왕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묘청.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려였지만 동시에 땅의 이치를 읽는 도교의 풍수지리설에 정통한 기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인종에게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유혹을 건넸습니다. 전하, 지금의 수도 개경은 이미 땅의 기운이 쇠락하여 생명을 다했습니다. 궁궐이 불타고 변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전하의 탓이 아니라 바로 이 땅 때문입니다. 허나 서경은 다릅니다. 그곳엔 새로운 제왕의 기운이 꿈틀대고 있으니 도읍을 옮기신다면 천하를 호령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기운이 다했다는 그 한마디, 그것은 불안과 자괴감에 떨던 인종의 마음을 단번에 무장해제시키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것이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땅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이라니. 죄책감에 시달리던 왕에게 이보다 더 완벽하고 달콤한 위로이자 명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당대 최고의 문장이자 지성인으로 꼽히던 정지상까지 나서서 묘청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풍수지리와 도참설을 읊조리는 승려가 정치의 전면에 화려하게 등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묘청과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서경파들이 내세운 명분은 단순히 지리적인 수도 이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종에게 이제 고려도 당당히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칭제건언을 강력히 주창했습니다. 당시 고려는 북방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금나라에게 4대, 즉 신하의 예를 갖추고 있었는데 고구려의 기상을 계승했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고려인들에게 오랑캐라 여기던 여진족의 금나라의 고개를 숙이는 일은 뼛속 깊이 사무치는 굴욕이었습니다. 묘청은 바로 이 건드려서는 안 될 자존심의 정곡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기만 하면 금나라가 제 발로 찾아와 머리를 조아릴 것이며 주변의 36개 나라가 모두 앞다퉈 신하가 될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다 못해 피가 끓는 달콤한 호언장담이었습니다. 특히 패기 넘치는 젊은 왕, 인종에게는 선대왕들이 세운 이 나라의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신이 천하를 호령하는 강력한 황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묘청은 인종에게 단순한 정책이 아닌 위대한 황제라는 꿈을 팔았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네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막막할 때 누군가 나타나 이것만 하면 대박이 난다.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된다라고 속삭이면 차가운 이성보다는 뜨거운 가슴이 먼저 반응해버리는 위태로운 마음과 인종의 선택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인종은 묘청의 달콤한 제안에 깊숙이 빠져들었고 이미 마음은 서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득권을 쥔 개경의 보수 귀족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대대로 뿌리내리고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낯선 땅 서경으로 가라니 이것은 그들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종은 그들의 아우성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비대해진 개경 귀족들의 힘을 빼고 실추된 왕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판 자체를 뒤엎을 새로운 무대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인종은 직접 서경으로 행차하여 땅의 형세를 살피며 묘청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려 했고, 묘청은 왕이 방문할 때마다 화려하고 신비로운 의식을 연출하며 왕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걷잡을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며 정확히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기득권과 안정을 지키려는 김부식 중심의 개경파와 천도를 통해 자주적인 제국을 건설하려는 묘청 중심의 서경파. 이 두 세력의 충돌은 단순한 지역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자주적 혁신을 이룰 것인가? 나라의 운명을 건 거대한 한판 승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서기 1129년, 인종은 마침내 서경 땅에 새로운 역사를 쓸 거대 궁궐의 축조를 명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대화궁. 온 세상이 크게 화합한다는 웅장한 뜻을 품은 이 궁궐은 묘청이 백두산의 전기가 뻗어 내려와 맺힌 천하제일의 명당이라 점지한 임원역의 털을 잡았습니다. 공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행되었고, 나라의 곳간이 비어갈 정도로 막대한 국고가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고된 노역에 시달려 신음했지만 꿈에 부푼 인종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새 궁궐만 완성되면 거짓말처럼 금나라가 항복해오고 나라의 모든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그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왕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현장에 난데없이 벼락이 떨어지는가 하면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닥치는 등 불길한 징조들이 연이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개경파 신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은 무리한 공사에 대한 하늘의 엄중한 경고라며 당장 공사를 멈출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묘청은 태연했습니다. 그는 이 재난들을 오히려 낡은 기운이 물러나고 새의 기운이 들어오는 상서로운 징조라며 궤변을 늘어놓았고, 놀랍게도 인종은 그 말에 또다시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위험한 심리, 확증 편향. 이미 인종은 묘청이라는 짙은 색안경을 낀 채 스스로가 만든 왜곡된 세상 속에 완전히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묘청의 가장 강력한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인물, 김부식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대의 우리는 그를 전형적인 사대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당대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정치가였습니다. 김부식의 눈에 비친 묘청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허황된 미신이었으며 냉혹한 외교 현실을 무시한 채 나라의 운명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북방의 금나라는 중원의 패자였던 송나라마저 멸망시킬 정도로 공포스러운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괴물을 상대로 항복을 받아내겠다라며 전쟁도 불사하는 묘청의 무모함은 자칫 고려라는 나라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는 끔찍한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 김부식은 절박한 심정으로 인종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군주의 덕을 닦는 것이지 결코 땅의 기운 따위가 아닙니다. 철마다 서경과 개경을 오가는 것은 백성들의 등골만 휘게 할 뿐입니다. 그의 상소는 구구절절 이성적이고 타당한 충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밋빛 환상에 취해 있던 인종의 귀에 그 충언은 그저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늙고 고루한 신하의 지겨운 잔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성의 대결,
냉혹한 현실과 무모한 이상의 정면 충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이 위태로운 싸움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무섭게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견고해 보이던 묘청의 신화에 치명적인 균열을 내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왕의 믿음이 흔들릴까 조바심이 난 묘청이 끝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무리한 기적 조작극을 벌인 것입니다. 그는 대동강 물 위로 오색 찬란한 기운이 감도는 기이한 광경을 왕에게 보여주며 이것은 신룡이 침을 토해낸 것이니 더할 나위 없는 길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종은 그 화려한 빛에 매료되어 기뻐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신하들의 조사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진비로운 오색 기운의 정체는 전설 속 용의 침이 아니라 묘청이 몰래 사람을 시켜 강물에 던져 넣은 기름 섞인 떡에서 흘러나온 기름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햇빛에 반사된 기름 찌꺼기를 성스러운 징조로 둔갑시킨 그야말로 낯뜨거운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이 촌극은 호시탐탐 반격의 기회를 노리던 김부식과 개경파에게 더할 나위 없는 공격의 명분을 쥐어주었습니다. 요승이 감히 왕을 능멸하고 세상을 현혹한다. 묘청이 쌓아올린 견고한 신성함은 순식간에 시정잡배의 사기술로 전락해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인종의 반응이었습니다. 명백한 기만 행위가 만천하에 들통났음에도 왕은 묘청을 단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경 천도에 자신의 모든 정치적 생명과 자존심을 걸어버린 탓에 묘청을 부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처참한 실패를 시인하는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은 눈앞에 명백한 진실을 보고도 애써 눈을 감아버리는 비겁하고도 슬픈 침묵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기름떡 사건이라는 희대의 촌극 이후 묘청의 위상은 날개 잃은 새처럼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엎친 때 덮친 격으로 그가 천하제일의 명당이라 호언장담했던 대화궁에는 벼락이 떨어져 전각이 잿더미가 되었고 인종이 서경으로 발길을 옮길 때마다 때맞춰 어거친 폭풍우가 몰아쳐 수행하던 사람과 말이 떼죽음을 당하는 흉흉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던 서경은 어느새 저주받은 재앙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인종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왕은 더 이상 서경으로 향하지 않았고 묘청의 달콤한 환상 대신 냉철한 김부식의 현실론에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묘청과 정지상을 비롯한 서경파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을 것인가? 개경파의 서슬퍼런 공격 속에서 자신들이 역적으로 몰려 처단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그것은 바로 반란이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1135년 1월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람 속에서 마침내 묘청은 서경을 거점으로 반란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는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계라 선포하며 스스로 군대를 일으켰는데 그 군대의 이름이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천견충의군, 즉 하늘이 보낸 충성스럽고 의로운 군대라는 뜻입니다. 왕을 향해 칼을 겨누는 반란군이 충의를 전면에 내세우다니 이 얼마나 지독한 역설입니까? 묘청은 끝까지 교묘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종에 대한 충성심을 호소하며 나의 칼끝은 전하가 아니라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는 김부식과 개경의 간신배들을 향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왕을 안심시켜 토벌을 늦추고 자신의 반란에
간신 토벌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덧입히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말로 포장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군사를 일으키고 독자적인 나라 이름을 지어 선포했다는 것. 그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하고도 치명적인 역모였습니다. 서경에서 터진 이 거대한 반란의 소식이 이 파발마를 타고 개경에 당도하자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인종은 뼈아픈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마음을 주었던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가 비수가 되어 등 뒤를 찌른 꼴이었으니까요. 이제 망설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인종은 김부식을 토벌군의 총사령관인 원수로 임명하며 반란 진압의 전권을 위임합니다. 평생 붓을 들고 글을 쓰던 늙은 문신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칼을 든 장군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장으로 향하기 전 김부식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치밀한 행동을 감행합니다. 그는 출정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개경에 남아있던 서경파의 핵심 부레인 정지상과 백수안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결정조차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해버렸습니다. 이는 서경에 있는 묘청과 내통할 수 있는 팔다리를 미리 잘라버리는 동시에 정의 약한 인종이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려 그들을 살려줄 일말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무서운 계산이었습니다. 피냄새 진동하는 이 냉혹한 결단력 앞에서 전쟁의 승패는 어쩌면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부식이 이끄는 토벌군은 파죽지세로 서경을 향해 밀고 들어갔습니다. 서경성에 당도한 김부식은 성을 겹겹이 포위했지만 성급하게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여 적을 말라 죽게 만드는 냉혹한 고사 작전을 선택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을 굶주림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김부식은 붓을 들어 성 안으로 끊임없이 회유의 편지를 날려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역적 묘청의 목을 베고 항복한다면 그 죄를 묻지 않겠다. 굶주림에 지치고 흔들리던 민심, 그리고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결국 반란군 지도부는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이 의리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결국 묘청과 함께 반란을 도모했던 친복 조광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주군의 목에 칼을 겨누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풍우나 묘청은 적장의 칼이 아닌 믿었던 부하의 손에 의해 참혹하고도 허무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묘청에 잘린 머리는 승전보와 함께 개경으로 보내졌고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길고 지루했던 전쟁이 이제야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쉽사리 끝나주지 않았습니다. 묘청의 목을 바치며 전쟁을 끝내려 했던 조광은 곧 싸늘한 배신감에 휩싸입니다. 항복하면 살려줄 것이라 믿었지만 개경 조정이 그를 받아주는 대신 차가운 감옥에 가두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 주군을 배신했던 그는 이제 살기 위해 다시 성문을 걸어 잠가야만 했습니다. 분노와 도끼만 남은 조광이 이 결사항전을 선포하며 기어이 묘청 없는 묘청의 난을 시작한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퇴로가 차단된 서경의 반란군은 그야말로 악에 바쳐 저항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물러설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기에 저항은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만으로 1년 넘게 이어지는 혹독한 추위와 살을 파고드는 굶주림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성 안의 기운이 다해가던 1136년 2월 마침내 김부식의 총공격 명령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성벽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패배가 확정된 순간 조광을 비롯한 반란군 지도부는 적의 칼에 죽느니 스스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비극적인 최후를 선택했습니다. 한때 자주적 제국의 꿈을 꾸며 화려하게 지어졌던 대화궁은 주인들과 함께 검은 재가 되어 흩어졌고 서경하늘 높이 휘날리던 붉은 깃발은 그렇게 허망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란의 불길은 잡혔고 소란스러웠던 서경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서 인종은 다시금 무기력한 허수아비 왕으로 돌아갔고 고려의 패권은 승리자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 귀족들의 소나기에 더욱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실로 깊었습니다. 고려 사회는 급격히 보수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북녘 땅을 향해 포효하던 북진의 기상은 처참히 꺾였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현실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대주의가 견고하게 따리를 틀었습니다. 서경 세력의 몰락은 단순히 정치적 라이벌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려가 가슴속에 품고 있던 고구려의 야성, 그 진취적인 도전 정신이 역사에서 거세되었음을 알리는 항복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듯 도전을 멈춘 고려는 안으로 서서히 골마가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무신정변이라는 더 참혹한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리더 인종이 조금 더 지혜로운 해안을 가졌더라면 혹은 묘청이 얄팍한 속임수가 아닌 진정성 있는 개혁을 밀고 나갔더라면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의 물줄기는 과연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오늘 우리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통해 꿈과 망상 그리고 리더십의 위태로운 경계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 사건을 두고 자주적 혁명의 좌절이라며 안타까워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되짚어본 묘청의 행적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얄팍한 속임수도 서슴지 않았던 위험한 선동가의 민낯 또한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1000년 전의 드라마가 유독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일상을 송두리째 뒤엎고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은 묘청식의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꽉 막힌 현실을 단번에 해결해 줄 것만 같은 한방. 그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속삭임에 귀가 솔깃해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종의 처참한 실패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도피를 위해 선택한 꿈은 결국 비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변화와 혁신은 명당을 찾아 떠나는 발걸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척박한 땅을 직시하고 내면의 단단한 힘을 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땅의 기운인 지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인 인심을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자 난세를 헤쳐나가는 성공의 열쇠가 아닐까요? 역사는 이제 화면 너머에 여러분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현실에 안주하며 안정을 택하는 김부식입니까? 아니면 위험하더라도 가슴 뛰는 꿈을 좇는 묘청입니까?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혜갑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단단한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1000년 전의 거울을 통해 오늘을 비춰보는 시간.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갑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